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청와대 친박과 김무성 대표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본질은 공천 싸움인데 결과는 예단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과 계속 말씀 나눠보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무성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등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국군의 날 행사에도 불참을 했는데, 황 소장님, 사실 어제는 당대표에 대한 모욕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친박계와 청와대를 향해서 사실 공개 경고를 한 셈인데 전면전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9월 30일 어제 이제 오늘만 참겠다 했으니까 10월 1일부터 이제 안 참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가 뭐 청와대에 사전에 그 9월 28일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 알렸고 결과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누구한테 보냈는지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를 말씀을 안 했죠. 자, 이제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여건의 어떤 이 내용과 성격이 총선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과 그다음에 친이 비박, 네. 이 두 세력이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친이 비박이 현재 다수를 점하는 형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내년 총선 공천에 따라서 그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분포로 가게 되면 한마디로 친이 비박의 권력이 넘어간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총선이 끝난 직후 현재와 같은 공천 시스템, 즉 뭐 오픈 프라이머리든 보안이 강화된 모바일 투표, 저는 국민 공천이라 부르고 싶지 않고요, 안심번호. 네. 보안이 강화된 모바일 여론조사죠. 이 모바일 여론조사로 갔을 때 현재의 그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 되니까 친박과 비박과의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거죠. 그렇게 네. 되면 김무성 대표가 대선 후보로,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서로가 상대가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선에 갔을 때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본선에 가기를 원하는 것 같고,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표를 상대로 본선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도에서 두 사람이 붙을 일은 정말로 없는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역산해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공천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네. 김무성 대표에 대한 압박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새정년이 안 하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왔고, 최근에 또 사의 문제라든지 또 박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나흘 동안 유엔에 가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7차례 이상 만나면서 현재 친박의 이 대선 라이벌이 될지도 모르는 반기문 총장과의 접촉을 강화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이 김무성 대표로는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네.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될 때 100%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플랜 B를 준비해왔고 신문에도 그렇게 보고된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100% 여론조사라는 부분을 갈 때 거기에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새정년 내부에서 이 공천 방식으로 정한 것이, 그러니까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했던 거죠. 서로 윈윈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게 됐는데,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시점에서 청와대에 회동도 알렸고 회동 결과도 알렸다면 김무성 대표는 이왕 오늘부터 안 참으시는 김에 예. 청와대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 회동을 알렸고 그 사람은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회동 결과도 누구한테 알렸고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청와대에 속칭 뭐 김무성 대표에 좀 간첩되시는 분이 계시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네. 모시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청와대가 다 알고도 안면 몰수를 하고 이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가 밝혀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리자고 그 사실을 공개했으니까 공개하는 김에 일부만 공개할 게 아니라 전모를 공개해서 누가 더 위선적인가. 네.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연금 계획할 때도 청와대 통보했니 안 했니? 그다음에 또 뭡니까? 국회법 개정할 때도 청와대 통보했니 안 했니?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당의 거리가, 제가 봤을 때 여의도부터 저 청와대까지 거리가 한 뭐 7, 8km면 족할 건데 이렇게 전달하는데 문제가 복잡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청와대와 또 김무성 대표와의 진실 게임으로도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신데, 청와대와의 전면전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끝났다고 보는데요. 이미 끝났다. 예, 어제 의총에서 붙였다가 뭐 유야무야 끝내버린 것 자체가 저는 끝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그
공천 누리잖아요. 정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요. 정당에서 알아서 하는데 뭐그 안심번호 제도라고 하는 여론조사의 한 기법이 필요해서 그거를 뭐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합의하는 것만큼 그게 중요한 사안도 아니었거든요. 그게 두 분이 부산에서 뭐 추석맞이 무슨 세레모니를 한번 멋있게는 했는데 예. 야당으로서 이미 해놓은 거 다시 한번 뭐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김무성 대표는 이거를 그러면 의총에 가져가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텐데 의총 가져가서 청와대에서 뭐 5가지 불가론, 5대 불가론인가 내놓고 나니까 완전히 꼬리 내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만 참겠다? 근데 내일이 다시 오늘 되고 또 그 다음 내일이 오늘 되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 때 그리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될 때 밝히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청와대가 무리한 거라고 좀 봐요. 정당의 그 공천 룰과 관련해서 저렇게 대놓고 살짝 얘기하는 하고 내부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 거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게다가 5대 불가이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짚어보면 또 논란의 소지가 예, 있는. 그 자체에서 네. 충돌하는 논리들이 계속 생겨요. 네. 그래서 결국은 5대 불가론이 아니라 그냥 딱 5글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맘대로. 네. 김무성 반대. 이거 다, 이 5글자 하고 싶어서 그냥 온갖 얘기를 하는 거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논란도 핑계. 안심번호에 관련된 논란도 그냥 핑계일 뿐이다. 그거를 너무나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오늘까지는 참겠다? 그리고 내가 이미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청와대가 그걸 몰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겠어요? 너무 순진한 발상이시고요. 저는 약간 농담 섞어서 원래 어제 오후 3시에 의총 있다고 그러길래 다른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오늘이 기회다.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오셔서 그 시차 적응 아직 못 하셨을 때 빨리 오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했더니 대통령은 뭐 쉬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혀서 반대 의사를 딱 결집시켜서 일을 도모하는데 네. 반대편에 설 것이 분명한 김무성 대표는 아무런 일도 도모해내지도 못하고 수적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표결에 붙이지 네. 못한 채 이렇게 회군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뭐 김무대가 아니라 무대가 아니라 무성 대장이 아니라 물대장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예, 돌파력을 끝났다고 보이지 봅니다. 못했다. 예, 죄송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영화 사도세자나 이런 데 보면 역사의 기록에 사도세자가 영조를 제거하려고 이제 이 하수구 구멍을 통과하는데 다치기만 하고 못했지 않습니까? 이 반정이라는 거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면 우리 박 대변인 말씀처럼 그게 실패하게 되죠. 자, 김무성 대표 이미 결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2차례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의 네. 개헌을 가지고 청와대와 한번 붙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행정부의 이 입법, 자의 입법에 대한 부분을 브레이크를 걸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과 다르던 동지였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옷벗게 만들었죠. 예.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공천에 관련된 마지막 승부죠. 1차, 2차 대전에 패배해서요. 이제 3차 대전은 물러설 수 없는, 여기서 물러서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끝이겠죠. 예. 마지막 승부를 벌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라는 것은 시기와 장소, 방법에 있어서 내가 유리한 데서 싸워야 되는데요. 자, 김무성 대표 한번 보십시오. 아까 박용진 대변인께서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이 추석 연휴 때 이 유엔에 갔을 때 문재인 대표를 9월 28일 만났습니다. 예. 오늘 하루 전이죠. 자, 그랬으면 아까 말씀대로 대통령이 시차 적응을 하기 전에 어제 후닥닥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또 실패했어요. 기정사실화 시켰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못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표라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제 국회의원 정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헌재에서 1대2 인구 편차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요. 굳이 여당의 공천 방식을 정하는데 야당과 협의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야당께 마음에 들었으면 좀 차용하겠다고 나중에 소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100% 여론조사를 가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김무성 대표가 싸워서 이기려면 국민적 명분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교체율 42%였습니다. 초선 의원이 42%예요. 그러면 이 정당이라는 것은 총선을 할 때마다 고이고 낡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직업군으로 분류했을 때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집단이 국회의원이고 또 특히 19대 국회의원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또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정당의 물갈이는 필수적인 부분인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보안성이 강화된 모바일 여론조사 부분은
국민공천, 국민경선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지만은 결국은 현역들이 그대로 당선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저기에 정치 개혁의 명분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적인 현실에서 여당 내부에 대통령과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저렇게 과반수를 넘는 구조로 형성해 있었던 여당은 사실 처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총선 공천에서 대통령이 개입한다 안 한다를 문제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여당 내에 총선을 치렀는데 박 대통령과 전혀 의사를 달리하는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면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대통령을 레임덕이 와버리고 정부의 역할은 뭐 한 2년은 아니겠죠. 뭐 한 1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국민에게도 불행이고 모두에게 불행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공천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는 상식적으로 당내 계파들 간에 합의를 해야죠. 지금 새정년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그게 내부에 싸움이 벌어졌든 안 벌어졌든 핵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당내에 의총을 해서 붙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선하는, 공천하는 방법을 대표 혼자서 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붙이기 전에 어디서든 그걸 의논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몇 가지 안을 내어서 이런 부분을 당내에 묻는 게 정상입니다.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당 내부에 물어야 될 문제를 문재인 대표에게 물어서 문재인 대표가 만들어 놓은 안을 갖고 와서 합의로 발표한 겁니다. 그것도 왜 두 당이 합의를 합니까? 각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죠. 세계 정치사에 모바일 여론조사로 이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아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겠다고 여야당의 대표가 합의한 일도 전후무후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본질적으로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물론 그런 각자의 명분이 있지만 결국은 친박 청와대나 김무성 대표를 중심한 비박계나 공천권 누가 주도하느냐 이 싸움 아닙니까? 결국은 누가 명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황 소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당 내에서 서로 논의해가지고 기구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정석이긴 해요.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 청와대에서 오더 때리면 다 했잖아요, 그동안. 예를 들면 중요한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부터 노동개혁까지 다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뜨려서 그거 받아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이것만은 뭐 당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저 이번에 저 김무성 대표 공격하는데 앞장선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곳곳에 가서 제가 이분 흉보는데 이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원내수석 부대표라고 하는 건 뭐 하느냐면 야당을 상대로 해서 협상을 하고요. 법안에 대한 이제 뭐 이견이 있는지 이걸 조율해서 쭉 국회 상황을 끌고 가는 핵심 역할이에요. 그럼 정개특위에서 9월 13일 날 정개특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안심번호 제도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근데 당연히 알았죠. 알고서 그동안 있다가 느닷없이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이걸로 공천합시다라고 하니까는 화들짝 놀란 것처럼 어디서 이런 걸 합의해 왔냐면서 본인이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 이게 만일에 무슨 뭐 이른바 미방이라든지 아니면 안행위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왔으면 모르겠는데 정개특위에서 통과시킨 건 선거 때 이용하자고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뻔히 아는데 선거 때 여론조사로 그동안 후보자를 뽑거나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다수가 여론조사가 일정하게 반영돼가지고 지금까지 뽑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근데 처음 해본 것도 아닌데 우리 국민들은 근데 뭐 일반 전화로 하면 되지 왜 핸드폰으로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일반 전화는 못돼 먹은 정치인들이 한 뭐 500대 1000대씩을 임시 전화를 깔아가지고요 다 착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왜곡시켜 버리니까 이거를 그 여의도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자고 정개특위에도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모르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겼어요. 핵심은 오픈 프라이머리, 안심 번호제도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거 그냥 핑계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제도인데요. 저는 공천권보다도 더 멀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맘대로 김무성 반대. 이거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김무성 대표가 만일에 뭐 이게 아니라 다른 제도를 하자고 해서 그것도 일단 공격 지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까지 들어요. 김무성 대표는 어제 승부 보셨어야 돼요. 다시 생각하지만 어제 승부를 못 봤으니까 오늘 저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당무를 거부하는 거. 아예 YS처럼 당무 거부하고 영도 뭐 마산 내려가듯이 영도로 가시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저도 아니다. 또 뭐 국회의원회관 나가가지고 몸이 아파서 안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하지만 김무성 대표 개인 정인했다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의 어떤 나름대로의 지지 세력
그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김무성 대표가요. 단단함을 보여주고 계획을 보여주어야 지지층들도 결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걸어버렸잖아요. 지금 김무성 대표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거의 20% 다시 회복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나이 문재인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정치적으로 뭔가 승부를 거는구나. 이러면서 쭉 결집을 하는 거예요. 지지층들이. 네. 근데 김무성 대표가 만일에 제가 김무성 대표였으면 뭐 이렇게 말들이 많어. 이거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이 조원진 부대표 이게 당신이 해서 통과시켰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의총에서 그냥 표결했어야죠. 여기서 표결 안 되거나 부결되면 나 관둘게. 아유, 대표하기 힘들어 죽겠네. 전에 지금 황 소장님은 뭐 저기 상하이 발언 때 뭐 저기 유승민 원내대표 때 다 회군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의도 연구원 원장도 하나 제대로 임명 못했어요. 친박계가 반발해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당 대표거든요. 에이 나 여기서 그냥 관둘랜다 하고 승부 걸었어야죠. 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상황에서 비는 내리고 갈 곳은 없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수습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한국적 현실에서요. 정치의 핵심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공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공천을 둘러싸고 여당이든 야당이 지금 야당도 뭐 내부가 만만치 않고 뭐 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떨어져 나가서 당을 만들겠다 앞으로 더 많아질 아직 거예요. 뭐 창당은 한 데가 네. 한 군데도 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 저기 민주당은 창당에 있잖아요. 그래요. 예, 김민석 의원의.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숫자적으로 우위가 정치적 세력의 우위로 연결되느냐. 네. 그리고 공천의 방법을 결정하는 부분에는 실질적인 정치의 힘이란 건 수적 우위가 의미가 있을 때는 수적 우위지만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수적 우위가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거는 뭐가 증명하는가 하면 지난번 국회법 개정안 때 자기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통과시켜놓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때 동의한 사람이 112명인가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철회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 책임을 물은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반란을 해놓고 유승민 원내대표 혼자 집으로 보냈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이 개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적 우위가 무의미한 거고 진짜 힘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다 예.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힘대로 공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류와 비주류의 힘이 팽팽하면 예를 들어서 반반으로 하자. 그리고 방법도 서로가 반반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새정년에 보십시오. 비주류가 저렇게 지리멸렬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원하는 방식을 핵심위원회에 넣어서 핵심위원회가 월권적인 방법으로 누구누구는 뭐 열세 지역에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정치는 힘을 반영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 공천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뭐 노동개혁 문제나 이런 거 다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번에 이 부분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당연히 청와대로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문제로 봤을 때 예. 현재 지금 이 모바일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모바일 보급률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83%입니다. 2개씩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빼면 70% 초반 됩니다. 보급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에도 결국은 소외계층이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을 갖다 공평하게 반영하는 건 것도 아니고 아니다. 연령이나 그다음에 계층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냥 보안이 증가된 모바일 여론조사라고 표현을 쓰면 되지 굳이 국민공천이라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연결하는 것은 저는 억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 이른바 친박계의 이제 핵심으로 이제 분류되는 홍문정 의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공천 전략 공천 아직 그런 얘기 꺼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별거 아니다 그 말씀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내부 분란으로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 나와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밖에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이게 별게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내 공천 룰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심을지 말지가 아니라 아예 공천 룰과 관련해서 그거 안 됩니다가 아니었어요. 여당 대표를 그냥 이렇게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직격탄을? 예, 그러니까 잠깐만 들고 계세요 하고 표적지 얘기, 뭐 오픈 프라이머리 혹은 네. 국민 안심 번호제 이런 표적지 들게 하고 거기다가 쏴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너무너무나 불쾌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간 건 맞고요. 친박계로서는 지금 이제 약간 느긋해졌죠. 어쨌든 공천 관련한 뭐 제도를 논의하자고 했거든요. 기구를 만드는 예, 것 예. 자체가 일단의 그렇습니다.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끌어갈 그러니까 주도권을 확 끌고 갈 수 가던 있는 거를 당내 상황을 기구로. 완전히 브레이크를 네. 걸어버렸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무슨 계획으로 오늘 일정을 다 이렇게 폐기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뭐 최고위원회 참석해봐야 한 사람 자기 편 들어준 사람 없고 국군의 날 행사 가봐야 뭐 제일 자기한테 자기를 괴롭히는 대통령 네. 와 계시고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 뭐 비 내리는데 부산 가가지고 영화제 참석하기도 어렵겠고 아무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치하는 분이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하고 계시는 분이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사안을 놓고 이게 승부를 못 보고 질질 끌려간다. 상황을 저는 그거 무겁게 자체가 봐야 아주 안 되는데. 좋게 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황 소장님, 사실 여권 일부에서는 이른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이번 공천제를 흔들면서 김무성 대표를 낙마시키고 비대위 체계로 원유철 비대위 체계로 갔다가 최경환 기획부 장관을 옹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공천에 관한 문제는 이제 예. 마지막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패배한 사람은 어떤 결과든지 감수를 해야 되겠죠. 미국에도 이번에 보면 뭐 베이너 하원 의장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물러났지 않습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66살인데요. 왜 당내 강경 우파들이 공화당에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분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정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냥 병가지상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예. 또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 이 친박이라는 계보, 즉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계보에 사실상 수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박에서 지금 뭐 자율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어떤 정치력을 가진 대중 정치인이 지금 아직 양산되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천이나 공천 룰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자신의 입장과 맞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이 공천을 해서 결국은 자기의 세력을 자기 임기 말까지 유지해 가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없는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에 보면 이해찬 의원을 갖다가 했다가 정동영 의원에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노가 패족이다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런 일들은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사에서 당연히 있어온 일들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자신이 어쨌든 먼저 판을 벌렸지 않습니까? 저는 방식이 조금 왜 저렇게 했을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24일 날 그때 우리 방송할 때 같은데 24일 날 지난 목요일이죠. 네. 그때 추석을 앞두고 이 문재인 대표와 만난다라고 기사는 났는데 오후 4시인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가에 대해서 언론에 하나도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밑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한 예. 라인을 가동해서 하다가 추석 다음 날인 28일 날 저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렇게 문재인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공과 거기에 들어간 노력을 예. 차라리 당 내부에 돌려서 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다가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면 100% 여론조사로 가고 단 하나의 전략 공천도 없는 게 방침이다. 예. 라는 부분을 당내에 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내 안에 대해서 찬반을 해달라. 이렇게 갔으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파문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건데 왜 당의 공천을 정하는데 야당 대표를 필요하고 또 야당이 정해놓은 방식을 100% 그대로 수용해서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대신하지만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의 성격이 살아있다. 그야말로 김무성 대표에게 저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참모는요. 김무성 대표가 멀리해야 오래 정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계가 사실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뭐 TK, 대구, 경북 정도로 국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년 총선 전국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게 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좀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어제부터 박용진 전 대변인 얼굴이 아주 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당의 분란이 야당에게 반드시 득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 분란의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갔다. 그래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온통 다 전행을 하는 걸로 보였다. 대통령이 입법부에 자기 친위대를 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보였다는 거. 총선에서 악영향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라고 그런 거 있다고 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뜻을 잘 따르는 말 잘 듣는 차기 대권주자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야당으로서는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죠. 저는 국민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거 하나는 장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나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이분들 죄송한데요. 또 질 거예요. 저렇게 그 권력에 대한 그 집착과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 순간과 그 의제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공격해 들어가는
뭐 싸움꾼 전사, 선거의 여성 전사, 여왕. 네, 선거의 여왕. 저분이 또 나오면 아마 재선에 성공할 거예요. 야당에 누가 나가든지. 야당 지지자도 뭐 난리가 나겠네,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스타일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이 올라왔다? 저는 누가 나가도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이 상황을 비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니, 노동개혁 하신다면서요.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면서요.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경제지표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저 태평양 건너 오시자마자 그냥 내리자마자 이런 사단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 늘 말씀은 여당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줬다고 여당 대표 찍어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예 다른 의제 가지고 본인의 뜻을 네.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당 대표를 이렇게 흔들고 마음대로 밀고 가려고 그런다면 저는 이것이 지금은 우리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훈수에 그치지만 뒤로 가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저는 국민적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 소장님? 뭐 야당은 맨날 국민적 심판이라는데 국민적 심판의 결과 야당이 최근에 많이 졌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이 어떻게 하는가하고 관계없이 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아젠다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고유한 의지를 가져야 되기 그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그 현재 박 대통령은 지금 나와 있는 뻔한 사람으로 후계자로 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양상이 보면 조기에 공천과 관련되는 방법이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이거 사실 거꾸로 된 겁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몇 명 할 것이냐, 300명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부분 1대2 편차를 갖다가 감안한 예를 들어서 이 농촌 지역 선거구라든지 인구가 적은 선거구를 어떻게 통폐합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과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지역별 비례대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논의가 다 되고 그다음에 논의돼야 될 게 공천에 대한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논의들은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하나도 합의된 게 없다고 하고 이 문제만 발표하다 보니까 모바일 여론조사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사단이 나서 지금 솔직하게 청와대나 친박이 명분상 김무성 대표의 어떤 이 입장, 정치적인 행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명분을 갖추지 못하면요. 여기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는 모든 것이 싸우면 명분의 우위를 점한 채 가야 되는데 이번에 왜 하필 문재인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우선적인 과제들 지금 10월 12일까지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양당 대표의 만남일 수 있는데 거기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왔다라는 것이 지금 친박이나 청와대가 공세를 취하는 원인이 공격에 되겠죠. 빌미를 줬다. 하여튼 이번 총선 이제 6개월이 앞으로 남았는데 여권 내, 여당 내의 힘과 명분의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닌가 좀 보입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